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유럽 중심의 특히 앵글로색슨의 이민자가 도착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유럽에 많은 사람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백인 중심으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용광로 이론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다원주의로 바뀌는 그것이 미국의 다문화주의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용광로 이론으로 알고 있죠. 용광로 이론은 미국의 특성을 잘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탈출, 교육의 기회,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성공해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진에도 보시듯이 미국은 뉴욕이죠. 뉴욕의 상징은 빅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사과죠. 사과를 보면 크게 베어막은 자국이 있죠. 누가 오든 미국 사람이 되어서 크게 성공해라, 크게 베어먹어라,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이상적으로는요, 미국에 와서 하나의 미국인으로 녹여내서 미국 사람이 되자, 아메리카나이즈 시키자, 뭐 그런 의미겠죠, 용광로가.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동화주의입니다. 왜냐하면요, 기존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 특히 앵글로색슨, 그리고 백인 중심의 문화에, 그리고 역사에 이후에 도착한 사람들, 그리고 원래 있던 원주민들을 동화시키려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용광로 이론, 동화 이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점차로 다문화주의나 다원주의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캐나다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요, 캐나다는 초창기부터 다문화주의를 채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프랑스계가 상당히 인구가 있었고, 프랑스계에 승리한 영국계가 프랑스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것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미국은 그렇게 프랑스계와 앵글로색슨계가 크게 나뉘어져서 갈등을 하거나 그러한 요인보다는 백인 중심으로 이렇게 여타의 그 유색인종들을 동화시키는 그런 것에 큰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죠. 미국의 역사,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초창기에는 먹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거기 살고 있는 원주민, 우린 인디안으로 알고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인가? 뭘 발견당하고 뭘 개척한단 말인가?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유색인종이나 또 이후에 유입된 이민자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이 되면서 더 이상 용광로 이론, 그러니까 동화주의는 먹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론적 뒷받침을 한 거는요, 신소수민족론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다원적 소수민족 정체성, 그런 것에 대한 연구, 또 그리고 미국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백인 중심인가? 그렇지 않다. 자유와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다원주의다. 이러한 형태로 여러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미국의 다문화주의 이론들은 상당 부분 자유민주주의 이론에서 그 토대를 댔고, 또 인권을 중심으로 한 이론이었기 때문에 크게 급진적이거나 또 그것이 작용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점점 비판적 인종 이론이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좌쪽으로 흐르고요, 또 기존에 있는 전통사상을 파괴하는 형태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 20년 정도부터는요, 상당히 좌파 사상이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비판 이론이 많이 도입이 됐고, 백인 중심, 또 중산층 중심, 그리고 남자 중심의 문화를 극복을 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줬습니다. 거기에 또 중국 공산당의 뒤에서의 조종, 지원,
이런 거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그러한 배후의 움직임, 과거에 그러니까 인권운동, 그리고 또 시빌라이트 무브먼트, 민권운동,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변질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다원주의 사회고요. 기본적으로 자유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미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정체성, 그러한 국가의 목표, 이러한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초창기에 미국 역시도 상당한 인종차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주민에 대한 탄압, 그리고 1882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추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값싼 노동력을, 중국인의 값싼 노동력이 필요로 했을 때는 서부 개척에 많이 중국인들을 동원을 했고요. 또 근광개발, 그렇게 동원을 했다가 중국인의 인구가 많아져서 중국인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리고 중국인을 추방하는, 그리고 귀화도 금지하는, 이러한 형태로 초창기에 상당히 그렇게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891년에는요, 불법 체류자라든지 또 이민자를 관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것도 있었고요. 1924년 같은 경우는 이민규합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 국가별 쿼터제를 도입을 해서요, 말이 쿼터제지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이민을 견제하면서 또 북유럽이나 서유럽 중심으로 이민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도에 국적법이 수정 국적법이 생기죠. 그러면서 국가별 쿼터제가 폐지가 되고요. 또 기술이민, 초청이민, 가족이민,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유럽 이민자 중심에서 서유럽은 이민 상한선을 둬서 제한하는,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는 좀 골고루 다양하게 받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1976년 같은 경우는 이민법이나 국적법을 수정을 해서요, 국가당 2만 명으로 제한을 하고 서유럽 이민자에게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980년에는 난민법을 제정해서 난민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 시민권의 중심 가치는요, 진실성, 두 번째는 존중, 그 다음에 독창성, 그 다음에 국가 안보, 이러한 형태로 그 미국 시민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다 보면은 이민자들을 위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헤드스타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것은 이민자와 빈곤계층을 위한 연방정부 프로그램들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읽고 쓰기, 이런 교육이 있고요. 또 인지 발달을 위한 교육, 또 신체 발달을 위한 교육, 이런 것이 많이 있고요. 종일반이라든지 또 파트타임반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거나 타가의 서비스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교육법으로 인해서 영어 교육과 또 모국어 교육, 이런 부분이 있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낙후 아동 방지법 같은 것이 미국에 있어서는 실제로 영어가 미숙달되고 또 기초학력이 딸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성인 ESL반도 많고요. 그러던 것이 9.11 테러 이후부터는 상당히 미국이 움츠려들죠. 이민에 관련돼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은 초창기에는 동아주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멜팅팟, 용광로에서 다원주의,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인종비판 이론이라고 해야 되죠. 상당 부분 좀 좌편향되고 또 배후에 중국 공산당이 지원하는 형태가 상당히 사회를 오염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본적인 다문화주의 정책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인권을 바탕으로 서로 공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하고 다른 점이 있다고 본다면은
조금 더 미국화시키려는 것, 미국인으로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어서는 굳이 다문화주의라든지 다문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말을 캐나다보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속성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미국인에 대한 자존심을 지키면서 미국화시키려는 것, 미국인으로 만들려는 것.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많은 인재들, 그리고 미국에 도착하면 미국인이 되게 하게 하려는 그러한 전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는 측면에서 캐나다하고 미국은 겉모습은 유사하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오늘 미국의 그러니까 다원주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